일단 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칠해놨어, 레이님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절연. 우리 뭐 관계를 끊어야 되나? 끊어야 된다. 부동산과 금융은 관계를 끊어야 된다. 아, 제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지.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고, 돈 있는 사람만 전세 사라라는 얘기죠. 돈 없는 사람은 절연. 절연해야 돼. 네. 절대 금융을 쓸 생각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 부동산에 금융을 가져와. 그쵸, 그쵸. 아, 확실한 제목부터. 네. 그리고 이게 이번에 문서를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워딩 자체가 그것 좀 보여줘요. 아까 그거 어디 갔죠? 공화국. 바로 TV에 나옵니다. 뭐 워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 이거 좀 빨리 색칠해 줘봐. 아 이거 나는 야. 이 워딩을 진짜 처음 봤어요. 이런 공문서에서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네. 교사 공무원으로서 저희도 이 결제 서류에 들어가는 이런 첨부 파일이라던가 이런 결제 서류에 올라가는 이런 문구들을 엄청 열심히 저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센 워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공무원이 혼자 다 쓸 수 있는 워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이건 위에서 찍어 내린 단어 같습니다. 이렇게 세게 쓰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은. 이게 공무원이 이렇게 세게 쓸 수가 없어요. 결제가 안 나 이러면 결제가 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양을 봤더니요. 이게 지금 앞에 본문이랑 Q&A까지 하면 23장이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힘들었어요. 국토부에 완전 밑줄이 엄청 많아요. 밑줄이 엄청 많아. 네, 밑줄이 다 집 사면 죽여버릴 거야. 집 사면 죽여버릴 거야. 집 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집 사면 다 부셔버릴 거야. 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핵심 요약 한번 좀 해주시죠. 너무 많으니까. 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딱 한 두세 가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부터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 그냥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첫 번째 본 건 그거예요. 이번에 이제 5월 9일 이후로 이제 양도세 배제가 안 되니까 네. 사람들이 막 증여를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 목표이기 때문에 절연. 증여도 안 된다. 증여도? 네, 증여할 때 이제 부동산에 이제 금융이나 이런 걸 이용하려고 하면 증여도 안 된다. 만기가 연장도 안 해주겠다. 그거랑 그리고 사실 가장 메인은 이건 것 같아요. 원래 우리 5월 9일까지만 계약서 쓰는 거를 네. 유예해주겠다였는데 이거를 이제 12월까지 2026년 12월 26일까지 연장해주겠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 종료일까지 여기서 읽어보면은 묵시적 갱신 밑에 있는 이제 묵시적 갱신과 이내에 종료되는 계획의 갱신 청구권까지는 해주겠다는 거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건 지키겠다. 근데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간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 내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잔금을 치는 거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5월 9일까지였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주는 걸로 연장을 해서 이제 5월 9일 이후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 매물 잠김 나온다고 뭐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정책을 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다주택자의 매물을 쥐어짜는 거 이외에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쥐어짜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정책이 이제 5월 9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가 이제 바로 시작됐다. 방어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마른 오징어 아니에요? 마른 오징어도 또 쥐어짜는 건가? 그쵸. 마른 오징어에서 물기가 나올 때까지 쥐어짜는 거죠. 근데 이미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네. 원래 전부터 이거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라던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안 해주겠다 이걸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좀 약간 저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2021년 가격이 떨어지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이어기 전이었으면 효과 있었겠다. 근데 2022년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대출이 너무 어려운 걸 우리가 한겁이 겪었잖아요. 역전대도 한번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이 다주택을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전세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월세자를 들여놓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전세자는 대출을 안 받으니까, 전세자가 대출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게 크게 효력이 있을까? 유효성이 있을까? 싶긴 해요.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네, 이거 다 빌라 시장 얘기예요. 빌라 시장. 오히려 저도- 빌라는 그렇지 월세가 많으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 원칙적 불허. 다주택자라도 아파트를 겨냥해서 하는 거다. 아, 근데 솔직히 다주택자들 중에 특히나 이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을 또 내놓게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아파트 그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게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에서 월세로 놓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막 이용해서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세 나는 것 때문에 이미 반전세로 줄인다거나 반전세를 줄일 때는 기존에 모아뒀던 돈을 이렇게 상환하면서 월세화 시켜놓고 본인이 대출받아서 월세를 두면서 다주택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제 주변에서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 최근에. 워낙 투자자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못 봤어요. 제 주변에는 월세 세팅 있는데 대출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 거지. 월세를 해도 대출이 없거나 아니면 월세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전세를 놓거나 이제 반전세를 놓지. 그렇죠. 대출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기 연장을 안 했을 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정책을 낼 때 뉴스에서 나올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등록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의 수도권, 서울의 사람들을 그 다주택자의 그런 집에 이걸 은행에서 다주택자가 대출을 실행할 때 이게 사실 다주택자가 이 집을 몇 개 갖고 있어. 이거에 대한 통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여러 개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그 집계를 한 다음에 이런 정책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까봤을 때 서울은 뭐 만 세대 정도가 되고 뭐 수도권까지 끼면 뭐 4만 세대 정도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서 그 매물만 나와도 이제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낸 것 같은데 그 만 세대, 4만 세대에 해당되는 다주택자들이 모두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출을 이용한 사람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 다 월세면 대출이 하나도 없거나 반전세나 전세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2월 30일까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매물을 사면 그거는 만기 연장 제한을 안 하겠다. 뭐 요거는 좀 괜찮을 수 있죠.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예, 아니 대출이 없는데 만기 연장 안 해준대. 타격이 있어요? 어쩌라고? 난 대출 안 쓰는데 뭐 연기 해주나 안 해주나 난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지. 네. 다만 이제 증여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까 나온 것처럼 네. 그런 건 안 해주겠다 뭐 이런 거랑 우리가 이 정책에서 찾아볼 건 사실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P2P. P2P. 예, 6페이지. 요거.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 말 만드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아, 이제 저희 이게 뭔지 찾아봤잖아요. 결국 P2P. P2P 사업자들도 이제 업자가 됐습니다. 아, 네네네. 네. 금융업자. 금융업자가 됐습니다. 등극했어. 그래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이제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잘 안 해주니까 다들 P2P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이제 P2P로 넘어가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P2P도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또 효용성이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틈새 시장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막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막는다는 거고. 그리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대출 규제 방안을 추후 발표하겠다. 이거는 미리 경고하는 거죠. 나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비거주 1주택자는 어떻게 가릴 거냐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살 집을 내가 미리 찜해놔도 투기다. 그거는 그러면 거기까지 진짜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양보 같아요? 그거는 네? 어디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완전 열받지 사실은. 네.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잡아놓겠다는 건데 그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죄를 풀어도 되나.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래 오케이라고 하면 비거주 1주택자들 중에 직장이 막 원래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전해서 나주로 갔어 갑자기. 갑자기 애들을 다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만 가야지. 응, 나만 가거나 아니면은 그쪽은 잠깐 전세 주고 내려간다던가. 그리고 그거 나주에서 하면 어차피 퇴직하고 나면 서울로 다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 팔고 나주 갔다가 다시 서울 들어오려면 서울 못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우선은 전세 놓고 내려가서 직장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싶은 사람인데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서울을 팔고 나주를 사라! 라는 대통령의 큰
뜻. 하겠냐고. 직장을 때려친다고. 그럼 직장을 때려친다고. 직장을 때려친다고. 그리고 그 병원 요양 때문에 그러신 분 있잖아요. 오, 있습니다. 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노부모 공양 때문에 또는 이제 아이 때문에 엄마 있는데 근처로 가가지고 맞습니다. 애 키워줄 맞아요. 동안에는 잠깐 옆에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자녀가 부모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 옆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육아 때문에. 맞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하는 판에 이걸 막아버린다? 될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 학업 때문에도 가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 서류를 보니까 증빙 자료를 뒤에 엄청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너가 비거주 1주택자인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증빙을 하라는 서류를 만들 것 같아.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오진 않았어. 근데 요번에 이런 세부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어요. Q&A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Q&A를 넘어갔어요. 네. 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리고 이 정책의 기조가 뭐냐면 요번에 자금조달계획서도 바뀌었거든요. 자금조달계획서가 옛날엔 거의 신고 느낌이었어요. 나 이렇게 집을 살 거니까 이렇게 신고할게요. 라는 기준으로 그냥 제출하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나 돈 마련해서 은행에서 얼마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고가 아니고 거의 허가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가. 신고 개념이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증빙 서류가 다 필요해진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이거를 얼마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은행에서 뭐 한 3억, 주식에서 얼마, 그리고 어느 집에서 집 한 거.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 내가 통장 잔고 있잖아요. 그거 통장 내역 찍은 거를 첨부 서류로 내야 되고 주식을 해서 한다. 그럼 주식 매도한 그 영수증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첨부하고 집을 팔았다. 그럼 집을 판 그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그 돈이 딱딱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숫자까지 다 맞춰갖고 증빙을 네, 해내는 첨부 서류가 그게 다 맞지 않으면 이제는 그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고가 아니고 자금조달 계획서도 허가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금조달 계획서 뭐 20억 이상은 다 요새 털고 있잖아요. 내용 다시 소명하라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바빠졌고 다 세무사 끼고 지금 내 집 마련 해야 될 판이에요. 어떤 느낌이 알겠죠? 세무사를 끼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승인이 잘 안 나오고 행정 절차가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행정사라는 그 새로운 직종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뭐 100만 원, 150만 원 줘야 되고 세무사도 쓰려고 하면 몇백 줘야 되는데 상담만 해도 50만 원, 100만 원인데. 네. 뭐야 내 집 마련할 때 필요비용이 더 추가로 드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거 다 어떻게 해? 그리고 대출도 못 받게 하고. 나왔죠. 절연 어디 갔어, 절연. 응, 절연 끊으래잖아. 네, 돈 없으면 집도 사지 말고 전세도 살지 말아라니 충격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챙길 건 사업자 대출 이제 용도 외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 사실 사업자 대출을 경매에서 좀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일반 사업자 대출이라던가 매매 사업자 대출 이런 걸로 이용해서 경매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봐주지 않겠다. 대출을 해줘야 본인도 영업이익이 생겨가지고 운영을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은행마다 좀 그게 좀 있지 않을까? 좀 싶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공개된 자료에서 뭐 이런 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회의 방법이 전혀 없진 않지 않겠냐라는 게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은행도 안 막으려면 자기네들도 뭔가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7페이지. 증여받은 주택도 예외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중도금이랑 이주비 대출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공급해야 되는데 뭐 다 막힐 일 있어요? 중도 이주비 대출도 연장 제한되면서 그래서 제외는 해준다. 이게 발표일 기준에서 임대차 종료일이 2년 뒤인 경우에는 2년 동안의 만기 연장을 해주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럴 수 있겠네. 우선은 해줘. 근데 진짜 치밀하게 보겠다. 1년마다 재확인을 해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 디테일하게 정말. 꼼꼼해. 이번에 엄청 꼼꼼하게 하셨더라고요. 임대사업자. 그리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해주겠다. 그리고 객시 청구권도 쓰는 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또 예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줬고 네. 13페이지 나눠. 13페이지 보고 좀 어디? 놀랐어요. 임대사업자가
비주택 임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가를 갖고 있어. 임대 사업자인데 상가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상가를 살려고 유지를 하려고 대출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상가에서는 다 할 수 없고 부족하니까 본인 집, 사는 집을 담보로 해서 상가를 또 대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러면 이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면. 다주택자는 상가도 안 돼. 주택이 아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 진짜 놀랍지 않나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 이행 시점은 26년 이제 12월 31일까지로 매수하는 경우까지 넣어준다. 이러고 바뀌었다. 요거를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메인은 그거죠. 네. 5월 9일이 아니고 이제 26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었다. 어. 23페이지라 되는데 핵심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네. 나머지는 뭐 다 그냥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뭐 다 그런 거고. 공포죠. 근데 제가 요번에 또 느낀 건 뭐냐면 사실 공포는 첫 번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첫 번.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을 때. 아까 1월 24일부터 SNS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포를 분위기를 조성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무뎌지잖아요. 내성이 생기고. 뭐 양치기 소년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너 없애버릴 거야. 그랬을 때 놀랍잖아요. 갑자기 얘가 왜 나한테? 라고 하는데 계속 와서 너 없애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을게요. 처음에는 놀라지만 그 다음에는 쟤 왜 저래? 그냥 그러고 많은 상황이 돼버리는 수 있다. 크게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대출을 안 쓰고 있는데. 뭐 규제한다고 했어. 의미 없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대출 규제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거냐, 포지션별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다주택자분들 중에는 사실 대출 받아서 월세 받아가지고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영향을 받을 분은 없고 1주택자도 그렇고 다주택자를 대상이니까 1주택자랑 무주택자는 전혀 영향이 없죠. 이번 정책에. 비거주 1주택 예고했는데요. 세금을 더 하겠다는 거지 대출 규제에서 연장선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 대출 규제는 어쨌든 집을 살려고 했을 때 절연이라고 했잖아요. 부동산과 절연.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집을 살 때 절연시키겠다는 거예요. 금융을 이용하지 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번에 또 중간에 나온 게 뭐냐면 4억 이상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이번에도 또 나왔었거든요. 그 뉴스 챙겨보신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원래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을 해주잖아요. 차주의 뭐 DSR이랑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안전하다 뭐 그렇게 하면 6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정책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자꾸 4억 이상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해줘. 야 너네 요주의 인물이네? 너 왜 자꾸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고액으로 많이 해줘? 페널티 부과, 요율 상승 이렇게 해가지고 페널티 준다고 해서 이제 은행에서는 4억 이상 대출을 좀 꺼리게 될 거. 그 1년 동안에 이 주담대를 관리해야 되는 관리 목표가 있는데 관리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너네 페널티 이런 게 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주택자들도 갈아타기 하는 1주택자들도 대출을 이용해서 뭔가 집을 살 때 쉽지 않게 했다. 이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 1주택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어렵고 무주택자는 더욱 집 사기 어려워지고. 이제 그 정책적인 거 안에서 15억 이하 6억만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뭐 지금 거의 7%까지도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과 상관없이 이거는 이 분야별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다르게 적용하겠다라는 그 주의가 있기 때문에 금리도 높게 가져가는 게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근데 요새 연끌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 네네.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 답이다. 뒤로 갈수록 대출 더 안 해줘요. 지금은 15억 이하 6억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더 뒤로 가잖아요? 6억도 안 해줘요. 그러면 나는 15억 이하 집을 살 때 진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될 거고 월세를 대출받아가지고 지금 유지하는 다주택자를 본 적이 없어요. 몇 명이나 됨? 서울은 뭐 1만 세대, 뭐 수도권은 4만 세대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서울이랑 수도권에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 세대수를 조사를 한 거지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수를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 그리고 비거주 1주택
이거는 이후에 대출이나 뭐 다 세금적인 거를 하겠다는 거죠. 장특공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미리 준비는 해야겠죠. 비거주 할 때 충분히 내가 증빙할 수 있는, 이주할 때 만약에 내가 뭐 회사 때문에 이주하게 됐거나 뭔가 때문에 이주하게 됐을 때 그 날짜를 좀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뭐 내가 요양 때문에 병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진단서를 미리 받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요양이 필요하겠다라는 그 의사가 진단서 쓸 때 이렇게 한 줄 써주는 게 있어요. 소견서. 소견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놔야 비거주 1주택 그 세금적인 혜택을 못 받았을 때 예외 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요? 실거주 1주택은 어차피 똑같아요. 무주택자랑 실거주 1주택자는 대출 뭐 다 안 해주겠다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사실 1주택자랑 무주택자는 전혀 영향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1주택자랑 무주택자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건 대출 기조 자체를 더 줄여가고 옥죄겠다라는 그 기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먼저 규제했을 뿐, 이제 실거주 1주택자든 비거주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앞으로도 더 대출이 줄여지는 거 맞으니까 미리미리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거를 경고성의 발언으로 이번 정책을 이해하면 되겠다. 아, 갈아타기 너무 어렵다 이제.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갈아타기 할 때 갈아타기 이번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나 평생 못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고 이번에 정말 팔 하나 다리 하나 떼줄 생각하고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그냥 평생 갈아타기 못하고 평생 그냥 이 집에 살 거다라고 하면 살으라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선택의 시기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은요?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빨리 내 집 마련하셔야 돼요. 대출도 그렇고요. 매물도 이제 더 줄어들 거고 쉽지 않다. 임대주택 네가 그거 확인해왔잖아.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9개월 정도 됐거든요. 임대주택 공급률이 166세대인가? 밖에 안 됐대. 추가로 된 게.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9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할 테니까 전월세 없는 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나라에서 해줄 거야 라고 했었잖아요. 내놔라 공공임대. 네, 서울 공공임대 아파트가 164가구가 공급돼요. 아, 참 많네요. 좋다. 164. 신혼부부 164쌍 들어갔을 거야. 아, 좋네. 164표 확보. 좋겠다. 이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네. 9개월이면 거의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 된 건 안 됐다. 왜냐면은 임기 시작하고 나서 그 해 마지막에 6월에 되고 그 2025년 하반기에는 임대주택 신청도 못 받았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늘어난 이게 164개밖에 없으면은 지금 노원구에도 지금 전세 하나도 없다는데 어떡할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렇게 좀 보시면 깔끔하다. 될 것 같다. 뭐 특별히 막 뭐가 엄청나게 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없다. 공무원만 23장 쓰느라 힘들었다.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해서 어쨌든 5월 9일까지 요거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주택 만기 연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주겠다. 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겠다. 유도가 될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오징어에 지금 물을 처음에 짜면 그래도 조금 나와요. 나와요? 조금 나와요. 근데 이제 5월 9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또 짜. 마른 오징어였는데 한 번 짰어. 정말 힘들게 한 방울 두 방울 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짜. 그럼 물은 안 나오고 오징어가 부서지거든요. 제가 마른 오징어에서 물기를 많이 짜서 하는데 부서져요. 그러면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시장이 초토화되거든요. 결국에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및 보완 추진 이거에서 우리가 최근의 분위기에서 챙겨볼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2개를 준비해왔어요. 토어제 시기에 달라졌다라고 썼잖아요. 이거를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더니 이번에 사실 이 212 대책 발표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승인까지는 5월 9일 전에 계약서 쓰려면 4월 둘째 주까지는 매매 약정서를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힘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빨리 나오면 일주일, 그리고 조금 걸렸다 그러면 열흘. 빠르다. 승인 나온대요. 신청하고 한 일주일 지나면 빨리 나오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둘째 주까지만 써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은 안 받을 것 같다. 근데 옆에 있는 부서 사람 땡겨온 것 같아. 땡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면 이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4월 말까지도 잘하면 되겠다.
아니면 정말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어느 순간까지는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약정서 쓰는 시기는 조금 한 2주 정도는 늘어났다. 그래서 그 기간에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에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늘어났다. 2주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사실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가격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2월 넷째 주, 3월 첫째 주만 가격이 좀 빠졌고요. 3월 둘째 주부터는 가격이 안 빠지더라고요. 다 아는 거지. 매물이 늘긴 늘었어. 근데 그 이상은 더 안 빠지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딱 그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냥 그 중에 일부를 반환하는 정도에서 딱 멈췄지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소형주택이라던가 노도강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신고가가 찍히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특히나 5억 전후에 입지 좋은 역세권의 대단지에 좀 웬만큼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랑 상관없이 가격대가 너무 다른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을 다진 게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매물 팔리면 뭐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이런 지역과 단지들은 그 밑으로는 이제 매물이 전혀 안 나와요. 이렇게 거래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보고 계시기에는 어렵다. 15억 이하에서 특히 10억 이하, 5억 이하, 막 5억 전후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제가 또 이번에 시장에서 임장을 다니면서 느낀 건 또 뭐냐면 15억 이하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30억짜리 하나 갖고 있고 네. 10억짜리 하나 집을 갖고 있어. 어떤 거 팔겠어요? 10억짜리. 그래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매물 중에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갔었던 단지는 이런 10억짜리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5억 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 20억, 30억짜리만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10억짜리 매물 중에서도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갔었던 지역과 특징적인 단지들은 오히려 매물이 늘고 가격이 많이 조정됐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후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안 된다 해주면 이제 그거는 또 없어지겠죠, 매물이.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15억 이하라고 해서 다 매물이 안 늘고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잘 찾아가야 된다.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조사하셔야지 그런 데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15억 이하에 살 건데 그런 걸 싸게 사면 좋으니까. 그리고 당장 뭐 잔금 안 쳐도 되면 자금 조달하기 힘드신 분들은 또 시간을 가져갈 수 있고. 근데 그리고 또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어떠냐면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212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때 초반에만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승인이 늘었지 매물 늘어난 것만큼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승인도 늘어나야지 사람들이 거래가 활발해졌고 내 집 마련했고 그걸 이용해서 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매물은 늘어난 것에 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승인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달별로 보면 지난달에 비해서 오히려 이번에는 100건 정도가 줄어서 오히려 좀 줄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의 유효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거를 잘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대출이라든지 뭐가. 그리고 이거 나오고 나서 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그때 문의 엄청 많이 오고 사람도 많이 왔었대요. 근데 다들 거래를 못하고 갔던 게 그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1억밖에 안 되는 거를 부동산에 와서 안 거지. 그래서 다들 등 돌리고 갔대요. 그거 알고 나서는 문의가 별로 많지 않다. 별로 유효성은 없다, 결과적으로. 제가 1월 24일부터 이 SNS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1월 21일부터 뽑아 와봤어요. 그 다음에 그럼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나 아니면 보합이 유지가 됐나 엄청 뭐 비싼 단지랑 뭐 이런 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서울 어때요? 웬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걸 2.71%나 올랐어요. 자, 1월 22일부터 기준이면 2월 21일, 3월 21일 두 달이에요. 두 달인데 2.71% 올랐다는 건 월별로 1% 이상 올랐다. 네. 그 인간 지표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한 달에 1% 이상 상승했다는 건 우리가 절벽 상승장에 상승한 것만큼 올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집값이 2배 됐잖아요. 그 한 15개월 동안 1개월에 1%씩 올랐을 때. 그러니까 그 속도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네. 집값이 각도 보소? 제가 그 기울기가 얼마나 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그걸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각도가 절벽 상승장보다 더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문재인. 여기 잼통. 아니 근데 봐보세요. 이거를 이거 자로 대고 이거 봐봐요. 기울기가 각도가 이게 더 높아. 이거보다. 그쵸. 이렇게 대보면 그래요. 각도가 이게 더 높아. 뒤에 게 더 높아요. 더 높아질 겁니다. 60도가 될 겁니다. 60도만 되었어? 그래도 이거는 좀 약간 45도라고 우겨볼 수나 있지. 이거는 45도라고 넘었죠. 우길 수 없어. 무조건 넘었지. 이건 45도라고 우길 수 없어. 아. 지금 한 달에 1%가 아니에요.
71%가 남아있잖아요. 그거 나누면은 1.35,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35%까지 오른 거거든요. 1%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집값 장난 아닌 거지 진짜. 그리고 이전에 상승했을 때는 서울 수도권만 올랐잖아요. 이제는 지방까지 매매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방도 너무 안 좋은 시기가 오래 길어서 됐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지방도 해소가 되면서 올라와서 지방은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게 맞지. 휘파람님이랑 청주 대전 갔다 왔었거든. 네네. 장난 아니던데요,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분양권 피가 3억이야.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방도 여러분들이 지방도 좀 챙겨보긴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서울을 넘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퍼져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옛날처럼 막 이렇게 쓸어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밀 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는 진입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역시권 안에서도 좋은데 입지 그리고 좋은 신축 막 이런 거.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이 뭐 지방이라고 안 오르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국이 지금 빨간색이 많잖아요. 파란색 있는 데는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떨어졌다라고 보기 힘들다. 보기 힘들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집값이 뭐 하락해야 된다, 상승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실제 나타나는 데이터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통계를 거짓말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부 구간을 진짜 잘라가지고 네.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거의 일부만 떼다가 글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1월 24일 이후에 SNS 말만 통했는데도 정책이 필요 없다. 정책을 따로 안 하고 의지만 보였는데도 집값이 이렇게 조정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떨어졌냐라고 보면 서울은 2.71% 올랐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도 집을 내놨었다. 근데 이렇게 올랐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상관이 없다. 집값의 상승률이 높은 건 높은 건데 네. 그럼 앞으로도 집값이 그럼 계속 오를 거냐 떨어질 거에 대한 고민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 요새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 집 마련은 진짜 하고 싶은데 집값이 떨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걸 갖고 왔어요. 이만큼 안전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로 봐보세요. 이게 이 청록 색깔이 매매 시장 강도거든요. 네. 이 청록 색깔이 매매 시장 강도예요. 근데 매매 시장 강도라고 얘기하면 단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와요. 시장의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시장의 에너지. 0보다 높으면 상승의 에너지, 0보다 낮으면 하락의 에너지. 자, 초록 색깔이 0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0 위에 있죠? 네. 그리고 여기 100, 선이 이게 100이 있어요. 100보다 높으면 시장이 뜨겁다. 에너지가 뜨겁다. 많다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선이 어디에 있죠? 100보다 위에 있고 200과 180, 160? 그 정도 되죠. 한 150 정도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150의 상승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작은가요? 큰가요? 세요. 크죠? 네. 근데 그게 유지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이걸 엑셀이라고 생각하면 150을 밟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건 150에 있는 엑셀을 발을 떼서 속도를 뭐 100, 80, 50 이렇게 줄여가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 밟은 거죠. 이렇게 돼도 가격이 바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시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시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바로 확 줄어도 맞습니다. 얘가 줄어들어도 거의 특이하게 이게 0이 됐을 시기 조금 전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시장의 에너지를 보면 어때요? 하락하고 있지도 않고 상승 기조에서 1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플랫하게. 네네. 그리고 이 플랫할 때 볼 때 약간 흔들흔들하는 거 보이세요? 네. 약간 미세하게 사람들이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시장의 에너지가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에 2, 3개월 안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고꾸라지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요거를 갖고 온 게 사람들이 지금이 상승장이에요, 하락장이에요 이걸 많이 물어봐요. 지금이 뭐 어떤 분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의 집값이 뭐 예? 막 있잖아요.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정도요? 있잖아요. 요즘에 알고리즘에서 사라져가지고. 그래도 좀 있어요. 있어요? 와. 폭락할 거다. 그러니까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당위성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집값이 뭐 이제 뭐 5억이 빠졌는데도 팔리네 안 팔리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폭락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전고점 찍고 내려온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2012년, 13년도에 저점을 찍고 올라간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되는데 초기 상승기는 상승장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회복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을 한 거고 이후에 2015년부터 대세상승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2021년 이제 하반기까지 상승장, 진정한 상승장이라고 불리는 후기 상승장이 진행이 돼요. 이때 대세 상승장이 있었고 이때 절벽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이때 기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 7년 정도가 돼요. 근데 상승이 초반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2013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7, 8년 이상이 진행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다음에 우리가 하락장을 본다고 하면 2021년 하반기부터 22년 말까지 하락장이 있었어요. 자이언트 스텝. 하락장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하락장이 엄청 짧았죠. 네. 짧은 만큼 여기 이 하락의 이 구간의 갭과 여기 하락의 갭이 어때요? 커요. 네. 엄청 크죠? 네. 변화가 엄청 변동률이 크죠? 네.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짧게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동도 빨리 나타나요. 여기서 회복하는 이 구간의 이 폭과 길이랑 회복해서 폭과 그 길이의 기간이 또 차이가 나죠. 맞습니다. 회복도 엄청 빨리 된 거예요. 네. 많이 빠르게 짧게 하락한 만큼 짧고 빠르게 회복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복장을 거쳐서 다음에 상승장에 진입했다라고 봤을 때 얼마큼 상승했냐? 이제 하락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많이 상승했냐라고 보면 회복장을 이제 막 끝내서 올라가는 수준인데 이 상승장을 시작한 게 2024년, 2026년 사이거든요. 그럼 여기 사이가 2025년이에요. 그럼 2025년 중반부터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지금 약 1년이 채 안 된 상황인 거죠. 후기 상승장으로 들어온 지. 네. 그러면 우리가 뒤에 이 상승장이 얘는 6년 정도 길었잖아요. 15년부터 21년이니까 6년 반 정도. 7년 좀 못되게 상승량이 지속이 됐었는데 우리는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을 제기해요. 아니 이전의 상승량처럼 이렇게 길을지 짧을지 어떻게 하냐. 1년만 상승하고 하락할지 어떻게 하냐. 기린의 목이 될지 예. 강아지 목이 될지 예. 어떻게 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뻥. 우리가 이전에 2015년부터 21년까지의 공급 물량이 요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있었는데도 상승을 이만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싱크홀이 뚫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싱크홀이 뚫려서 쌓이는 에너지만큼 이 앞에 나오는 상승장을 계속 여기에 불을 떼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때는 군부를 떼줄 얘네가 꽉 채워서 없었어. 그러니까 식혀줄 물이 좀 있었어. 그쵸. 여기 이거 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비어있는 거를 땔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불이 타오르려고 그래. 가격이 막 타오르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물이 어느 정도 있어서 물을 끼얹어 줬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상승한 게 대세 상승장, 절벽 상승장 요 정도인데 지금은 끼얹어 줄 물이 없고 땔감만 이렇게 좀 많은 상황에서 상승장이 더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면 이거보다는 더 공급이 본격적으로 정말 가시화되는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냐. 요소로 봤을 때. 지금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5억에서 10억 사이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보면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역세권의 대단지 준시주급 그리고 인프라 잘 돼 있고 학교 좀 근처에 있고 이제 애들 다닐 학원가랑 상권 좀 편한 데 있잖아요. 5억대, 6억대 매물이 거의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역세권 아니고 다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셔야 되고 조금 입지랑 인프라를 포기하거나 더 먼 지역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이제는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5억대, 6억대로 갈 수 있는 역세권, 대단지 그런 인프라의 좋은 입지에 있는 거를 선점하셔서 가지고 가야지만 이제 이후에 그걸 방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생이는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네, 한마디로. 이게 상승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너무 슬프죠. 훨씬 더 셀 것 같지 않으세요? 상승의 어떤 청룡열차가? 봐보세요. 이미 속도가 그 우리 월세 이렇게 쓴 거 제가 지난번에 갖고 온 거 보셨죠? 90도. 그것도 나오지 않을까? T 익스프레스 가깝게? 수준으로. 진짜 90도와 가깝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가치가 있는 애들만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애들은 거래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래돼야지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래가 안 되면은 가격이 반영이 안 돼. 그리고 이번에 이게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3년부터 올라가는 이 뒤에 부분은 앞에서는 한강벨트 고가 20억, 30억, 그러니까 10억, 20억 했던 게 20억, 30억으로 가면서 이걸 쫙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지금 여기에 이어지는 거는 10억 이하 단지들이 다시금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되면서 그걸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입지 좋은 이런 지역과 단지들은 가격대만 달라졌을 뿐 가격이 꾸준히 올라주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게 이제 평균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죠.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될 텐데. 이걸 보고도 안 사?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전세가 없어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제 대세상승장, 2015년 대세상승장의 시장이 다시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승장이 대세상승장보다 절벽상승장에 가까운 기울기로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초반부터. 대세상승장 초반에 그래도 이렇게까지 세게 기울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런 기울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승장 초입부터 벌써 45도를 넘어섰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그리고 기간도 더 길 거고 좋은 것만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안 하시면 지금 그 대세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전에 2015년 대세상승장은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주면서 매매가가 움직이기 전에 전세가가 올라주면서 이제 갭이 붙어서 갭으로 하면서 이제 갭 투자가 성행했던 시기로 대세상승장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은 노도강이 어떤 상황이냐면 매매가는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세 매물이 없어. 매물이 없어서 전세가가 첨벙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갭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 갭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확 늘어나기도 하지만 전세 매물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요가 빠르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외곽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015년 대세상승장 때 서울의 이제 강서구라던가 외곽의 소형 아파트 이제 갭이 붙은 애들 위주로 대세상승장 갭 투자가 성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약간의 다른 모습으로 이제 노도강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장이 이렇게 좀 이어져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 2013년에는 비싸고 좋은 지역 위주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승의 기세가 더 이어질 거고 이전의 대세상승장처럼 갭이 붙은 상황에서 그때는 투자자들이 성행해서 다주택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실수요자 장으로 에너지가 완전 커서 막 에너지가 전국이 막 불장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실수요자 내에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이제 이 대세상승장을 주도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적인 상황인데 이걸 뭐 다주택자의 대출로 뭐 금융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전혀 상관없지. 이거는. 투기꾼을 때려잡는다고 뭐 P2P 사업자 때려잡는다고 이게 실소유자들이 지금 움직이는 장인데 이게 바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량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 종이가 아깝다. 21. 종이가 아깝다. 저 주세요. 이면지로 쓰려고. 아니요. 저 이거 공부해서 저도 좀 써야 돼. 가져갈게요.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되겠냐는 거죠. 이런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 종이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 실수요자가 지금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거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 다주택자 이 전세 대출 연장 만기 안 해주겠다 요거 정책은 지금 여기에 막 문제가 있는데 저쪽 가가지고 여기 문제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저희가 막 서울만 많이 얘기하니까 서울만 집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전국적으로도 지금 집이 줄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집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요. 이전에 이렇게 많을 때도 대세상승장, 절벽상승장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상승이 있는데도 물량이 있는데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물이 줄어드는 거야. 물이 줄어드는데도 뒤로 가면 당연히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 물이 없는데 당연히 더 활활 타오르겠죠.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타는 거야? 전국.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죠? 어.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은 가격보다 거래량이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 거래량을 보면 진짜 감이 또 딱 와요. 그래서 우리가 6월에 조기 대선 이슈 있을 때 11,000건이 거래됐거든요. 월 평균 거래량이 서울이 5,000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5,000건. 네. 근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는 작기 때문에 보통 3,000건에서 조금 잘 된다 그러면 4,000건, 조금 힘들다 그러면 2,000건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냐? 비상계엄 이전에 있었을 때 2,000건에서 3,000건이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없어지고 3,000건대로
매물이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가 이제 더 줄 것도 없어서 더 줄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에 조기 대선 이슈 있고 나서 11,000건이 거래됐어요. 그러면 이전 같았으면은 11,000건이나 거래됐으니까 이제는 거래할 만큼 거래했으니까 적어졌겠지 해서 거래 절벽이 되겠지라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7, 8월엔 그냥 이제 또 6.27 대책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6억 규제가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대출 없이 집 못 산다라는 거에 대한 여파가 좀 큰 사람들이 이게 충격을 이제 내성을 기를 만한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수준만 거래가 됐어요. 근데 9.7 대책 발표하고 나서 서울에 추가 아파트 공급 없대라고 하면서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서 8,000건으로 2배로 뛰죠. 네. 월평균 거래량보다 많아져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10월까지 가죠. 근데 1015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8,000건까지 거래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10월 20일까지 거의 거래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게 이제 잡혀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데 그렇죠. 11월은 이제 원래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로 복귀한 거예요. 이거는 거래 절벽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로 복귀한 수준인 거예요. 당겨 쓴 건가? 그쵸? 앞에? 앞에 당겨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자극적인 그런 게 없었으면은 원래 2,000건, 3,000건 거래되면서 갔어요. 25년도 그렇게 갔거든요. 보면. 근데 2025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조기 대선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근데 26년에 지금 보면은 11월에 그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나서 다시 차츰차츰 분위기가 살아난 게 3,000건에서 4,000건, 4,000건에서 5,000건으로 늘어나요.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1월 24일에 SNS를 시작하신 이유가 안 되겠다. 3,000건에서 4,000건, 5,000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2.12 대책 발표하고 했는데도 지금 5,000건으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늘지도 않았지만 유지는 계속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뭐 이런 정책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거지. 그냥 실수요자한테 대출 안 해주겠다. 그 15억 이하 6억 뭐 4억 2억 이렇게 나눈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집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거에는 영향이 1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영향 없이 쭉쭉쭉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월도 그렇고 3월도 그렇고 아직 집계 안 됐잖아요. 특히나 이제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역이 묶였기 때문에 반영이 더 늦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1, 2개월 정도 걸렸다면 지금은 한 2, 3개월 정도 집계가 다 되려면 걸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5,000건 월평균 거래량이 올라올 정도로 에너지가 오히려 더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책의 영향은 1도 없다. SNS를 해서 분위기가 공포가 돼서 일부 흔들리는 가격대 지역과 단지들이 생겼지만 네. 오히려 15억 이하 지역과 단지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는 유지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나왔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우리 이제 대출 어차피 많이 못 받잖아요. 네. 그리고 연끌 안 하잖아요. 네. 왜냐면 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 아픈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아직 잊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1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연끌 안 받았고 내가 1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금리가 5%면 보통 한 50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40 몇만 원 되겠네요. 네. 넉넉 잡아서. 근데 이게 7%로 올랐어. 70만 원이에요. 올라긴 올랐어. 근데 그걸 1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월로 1년으로 했을 때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들으면 20만 원이 부담스럽긴 하지. 안 부담스럽지는 않죠. 이자 그냥 나가는 건 돈인데. 좀 불편하지. 불편하지만 이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될 정도로 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는 게 이미 지난번에 2021년 급락한 이후로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연끌을 해. 연끌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수입이 그 정도 되니까 P2P 10% 이자 내도 난 충분히 버틸 수 있어. 그런 사람들만 지금 많이 썼지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내가 500만 원 뭐 맞벌이 해서 뭐 7, 800 벌어도 대출을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선에서 끊어요. 200만 원 선에서 지금 5%대로 끊으면 2억 정도 대출 받은 거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맞벌이에 별로 뭐 그렇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감당 가능 범위 내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꽤 높고 거기서 오른 상태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면 집을 막 팔 정도로 급하게 막 상황이 변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해놓으면 또 집값은 집값대로 오를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적금 들지 말라고 해요. 차라리 집에 적금을 넣으세요.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뭐 주식으로도 많이 하시지만
내가 적금 넣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대출 이자랑 원금을 갚는 돈으로 쓰는 게 적금보다 훨씬 이자율이 전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금 넣지 마시고 내 집 마련에 대출 이자랑 원금을 갚는 형식으로 하면 나중에 훨씬 더 자산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맞아요. 이게 맞죠. 이게 현실적으로 대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지 진짜 담보대출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 중에 하시는 오해가 15억 이하가 6억까지 되니까 6억 받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15억 그 집 사시는데 보통 대출 얼마 받아요? 부동산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보통 많이 받아요. 4억. 3, 4억일 것 같아. 네. 많이 받아야 4억이고 정말 6억 다 받았다 이런 사람은 손에 꼽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만 받으려고 하지 그렇지. 그 15억 이하 집에 6억까지 된다고 해서 다 6억을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현금 흐름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월 1,500 이상 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고요. 현금 흐름이 있으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또 주식으로 또 돈 버신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현금 흐름이 괜찮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크게 보신 거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이기도 하고 너무 크게 보신 거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힘들 때가 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거의 뭐 힘들다. 깔딱깔딱 할 거다. 맞아요. 지금 매매 상승률이 이때 9월에 97대책 발표하고 나서 이게 정말 컸잖아요. 매매 변동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금 이제 12월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제 매매 변동률은 떨어졌거든요. 이제 매매 변동률 SNS 이제 시작하고 나서 매매 변동률이 이만큼 줄은 거예요. 이전에 이만큼보다 했을 때 줄은 건 맞죠? 이만큼에서 이렇게 길이 맞습니다. 막대의 길이로 봐서 줄었는데 네. 저는 얘랑 잠깐만. 교체한 게 아닌가 서로 맞바꾼 게 아닌가. 전세 뭐야 전세? 전세 얘기는 1도 안 해요. 진짜. 매매 얘기만 하지. 전세는 답이 없거든. 매매는 이렇게 다주택자를 쥐어짜서 매물을 나오는데 전세 매물은 누굴 쥐어짤 거야? 이건 진짜 공급밖에 없거든. 네. 전세 매물은 그렇잖아. 다주택자 쥐어짠다고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다주택자 보고 다시 집 사서 매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야말로 진짜 전세 월세 매물이야말로 진짜 공급이 아니고서는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앞에 매매 가격 변동률을 지금 전세 가격 변동률로 그냥 바꿔치기 했다.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이랑 전세 가격 변동률이 어때요? 3배? 3배는 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되게 심각하다. 근데 이 가격 변동률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물건은 더 없다는 거예요. 네. 물건은 더 없어 진짜. 대단지에 내가 3,000세대, 5,000세대 가보거든요. 전세 매물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개도 없대. 월세도 진짜 한두 개밖에 없고 그것도 이제 조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제가 3,000세대, 5,000세대한테 전세 한 개도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단지 더 난지 가면서. 진짜 심각하구나. 노도 강도 엄청 심각하고 신고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월세 사시는 분들 진짜 너무 걱정스러워서 지금 무조건 내 집 마련하셔야 된다. 주거 비용 엄청 늘어날 거다. 그리고 전세 지금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해. 전세 시장이 받쳐주면서 월세가가 오르는 거랑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월세가가 오르는 경우는 그 폭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날 거다. 월급에서 진짜 반 이상이 주거 비용으로 날아가는 게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대출이자 내면 그래도 언젠가 대출이자는 끝나잖아. 30년 만기. 그래서 30년이면 끝나. 근데 월세는 내 집 마련 안 하고 간다고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30년 만기가 없어. 끝이 없어요. 어떤 게 더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지를 좀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공공임대 할 거냐? 지금 160개밖에 안 나왔다니까. 심각하다. 네, 임대 매물을 기다리려고 해도 지금 이게 안 돼서 이 경쟁률 얼마나 될 거야? 얼마나 높을 거예요? 박 터지죠. 그리고 제가 뉴스 보면서 요새 또 많이 나오는 게 로또 청약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물량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슈가 되는 로또 청약들이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지. 사람들한테 헛된 희망을 키워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놨어. 저거 되면 너는 진짜 이제 내 집 마련 싸게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지역의 소형 평수 강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10평대 매물을 볼 때 흐르는 평형대 그리고 잠깐 머무는 평형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거는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목동은 실제적으로 그래요. 4인 가족이 20평대에 살아요. 근데 그 4인 가족이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생이고 어리면 괜찮은데 중고등학생인데 방 2개짜리, 3개짜리 집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동에 가면 거실에 가면 이제 집 가잖아요. 집 구경을 가면 거실에 커튼이 다 있어요.
거실을 방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쪼개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실을 커튼으로 이렇게 해서 구역을 나눠서 그걸 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왜냐면 목동 비싸니까. 근데 학군을 쓰고 싶으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그 목동에서 공부를 해서 엘리트가 돼서 자수성가를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수성가 시키고 싶어서 목동은 그렇게 만드는 게 이게 트렌드가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핵심적에 들어가고 싶은데 30평대는 진짜 꿈도 못 꿔. 그럼 20평대. 나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쌍욕 먹을 수 있는데 20평대 안 되면 좀 10평대라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4평 안 되면 18평, 19평, 20평 이런 거라도 저는 소형 평형이라도 핵심 입지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형 평수 강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15억 이하 단지 중에 지금 무주택자분들한테 지금 힌트를 드린 거예요. 아까 같이 다주택자가 많이 들어간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간 단지 있잖아요. 네. 내가 30억이랑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하나 팔아야 되니까 그럼 못 팔 거냐 하면 당연히 10억짜리를 팔으니까 그런 단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같은 가격대에서도 이렇게 많은 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금매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매 찾는 방법은 제 그 유튜브에 채널에다가 금매 찾는 방법 올려놨거든요. 네. 그거 찾아가지고 똑같이 가셔서 금매 잡으셔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최근에 용인수지 또 임장을 갔다 왔죠. 왜 가셨어요? 수강생들이랑 현장 임장을 갔다 왔어요. 어. 갔는데 제가 3월 셋째 주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늦었어. 그렇게 무섭게 얘기해요? 왜? 늦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돈 갖고 왔어? 그날 와서 돈을 안 넣으면 그 물건도 없어지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서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용인 수지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 지역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5월 9일까지 계약서 써야 되니까 4월 둘째 주까지는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 다주택자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고 금매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승인이 일주일에서 열흘로 줄었으니까 이제 다주택자 매물을 살 수 있는 기간은 늘었는데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는 기간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박앤세일, 빅세일 기간은 거의 정리가 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금매는 다 소진이 됐고 매물이 더 늘지도 않고 가격이 더 떨어지도 않는다. 용인 수지를 갔는데 그게 너무도 명확하게 느껴졌다. 모든 단지들이 비슷하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사장님들이 무섭게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물도 없고요. 금매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걷어들이는 분위기도 좀 생겼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5월 9일까지는 뭐 매물이 많이 나오고 금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용인 수지부터 해서 이 제가 요새 신문당선 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네. 신문당선 라인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용인 수지구도 보시면 매물이 원래 이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최근에 뭐야? 급 강화했어. 그래서 뭐야? 이번에 SNS 하고 나서 이제 이인비 대책 발표하면 요만큼 늘었어요. 어때? 성에 차세요? 아니요. 성에 차? 아니요. 아니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가 정점이 돼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오는 추세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끝나서 이제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그게 언론에서 지금 엄청 나도 뉴스만 보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이 막 데이터를 막 찾아보게 된다니까? 근데 데이터를 찾아보면 그게 아니야. 아니구나. 근데 언론만 보시는 분들은 나는 데이터를 직접 찾아서 보지만 아니신 분들은 진짜 금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호가 뚝뚝 이런 건 5억 뚝! 10억 뚝 10억 낮춰도 안 팔려 뭐 이런 뉴스만 보니까 현장은 또 다른데. 네,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증여가 많아가지고 저가 양수양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를 끼고 부모랑 자식 간에 저가 매수 양수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낮게 찍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금매 많이 나서 거래되자. 이게 아니고 특수관계인이라서 거래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단지들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극명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끝났네. 천천히 올라갈 거냐, 세게 올라갈 거냐, 얼마나 올라갈 거냐,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각도가. 점점 스노우볼 효과처럼.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 근데 이게 계속 갈 수가 없지. 어느 순간엔 터지겠죠. 그게 어떤 모습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어. 무섭다. 난 그때가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그러면 정말 만시창이가 될 거거든. 그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정말.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도 생각해요. 이 2+2+2 요것도 뭐 이제 하반기 전세 매물 없잖아요?
당연히 들고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들어요. 아, 저희 구독자분들은 뭐 원하지 않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투투가 올 것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그것도 그건데 정액제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누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과 그 단지의 그 상승분을 전세가 상승분을 아예 정액제로 5%딱 그 시세가 그냥 5%씩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뭐 어떤 표준 그거 표준 그거에 전월세 가격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그 공시 가격에 따라서 그 비율을 넣는 거지. 그래서 정찰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기름값 같이? 야. 그래, 한번 해봐. 그런 그래, 좋아. 최악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잖아, 누구나. 다 해봐라. 아무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왜냐면 저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최선과 최악과 플랜 A부터 Z까지 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최악의 경우는 그것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연임. 연임하게 되면 5+5. 나는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는 그러면 시장이 어떤 진풍경이 발생될까를 고민했을 때 그러면 전세가랑 월세는 고정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겠지. 관리비 같은 게 관리비가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저 해로운 관리비 조지라 또 하겠죠. 그러면 다른 명목의 다른 이름, 네임택만 바꾸어서 계속 그게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임차인들이 오히려 더 원해서 갈 수도 있어요. 집이 워낙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나는 해서 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이 전월세 매물을 없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누르고 규제 이렇게 하면 답은 없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렇다. 그러니까 전월세 사시는 분들 내 집 마련 빨리 하셔라. 그게 살 길이다. 질문 길어질수록. 맞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코멘트 좀 해주시죠. 일단 좀 답변이 길 것 같은 걸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비사업 뭐 6월에 지방선거도 있고요.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각각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요번에 재개발 물어보시는 분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사실 좋은 입지에 그나마 좀 가려 뭔가 자산의 갑작스런 이런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퀀텀 점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성수동 같은. 근데 그거는 성수동이 우리한테 각인이 된 건 특별 케이스니까 그게 된 거고 사람들이 그게 약간 꿈의 로또와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로또 너무 좋지. 근데 그건 이제 많은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잖아요. 특별한 사람한테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재개발도 그런 거예요. 지금 재개발 잘못 사셔가지고 저한테 상담 와가지고 이거 몇 년째 안 팔리고 이시트도 안 되고 돈만 묶여가지고 미쳐버리겠다고? 네, 정말 미쳐버려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 규제하고 있죠? 안 팔려.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그리고 이번에 전쟁 났잖아요. 기름값 올랐죠? 바로 다음 수순에 나오는 게 뭐예요? 공사비 상승이잖아요. 그럼 사업성 떨어지잖아요. 공사비가 상승하면 사업성 떨어지는 구역들 엄청 많아요. 근데 특히나 소규모 정비사업들 있잖아요. 신통기라던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던가 소규모 주택사업 이런 것들은 원래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소규모로도 할 수 있게끔 나라가 좀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준 건데 지금 이렇게 공사비가 더 올라와서 사업성이 더 떨어졌다.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데는 분상제예요? 아니 분상제 이런 걸 떠나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높아. 그러면 그거를 가져갈 만한 사업성이 안 나오면 건설사도 안 붙고 진행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기존에 사는 사람들도 그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게다가 이번에 6월 지방선거를 했는데 혹시나 서울시장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그러면 정비사업들이 또 정지가 되겠죠. 기조가 그렇잖아요. 기조가. 전체적인 큰 전체적인 골자가 기조가 그렇죠. 막 다 허가를 내준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애들도 이제 오히려 해제될 판이죠. 그래서 정비사업 자체가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유류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공사비 때문에 사업성 떨어지는 지역들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보면 지금 구역 다 불 켜져 있는 데가 많고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추진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흔들흔들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만약에 중간에 해제라도 된다. 서울시장이 민주당으로 뽑혀서 재임 기간 동안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부담만 커지고 다주택자 뭐 이런 거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해제를 요청하게 돼서 이제 해제를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익시트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오히려 묶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재개발이랑 재건축 혹시 보시는 분들은 관처 난 거, 관처 직전인 거. 그거는 오케이. 그건 너무 좋지. 곧 신축될 거니까. 그리고 새 아파트가 안 되고 공사비가 올려도 어쨌든 갈 거예요. 어쨌든 가서 연임이 됐어. 이재명 정부가 시즌2. 시즌2가 왔어. 그래도 준공은 해야지. 그리고 공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들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돼서 그 가뭄에 콩나물로 기다리고 있는데 콩나물이 지급이 됐어. 아니 가뭄에 비가 왔어.
그럼 걔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집값을 자극하는 요소가 돼서 집값을 확 견인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또 호재로 가격 움직임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게는 괜찮아요. 재건축, 재개발에서 그런 데는 괜찮은데 나머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데는 저는 극초기인 거는 극혐오합니다. 저는. 극초기는 극혐오. 최대한 뒤쪽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네네. 거기서도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네네. 보셔라. 지금 그래야지 그나마 사업도 진행이 되고 새 아파트로 했을 때 그나마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실거주를 하면서 버티든 어쨌든 뭘 할 수가 있고 또 신축은 또 엄청 빠르게 오를 거예요. 앞으로 신축이 없으니까. 신축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추천을 하는 거지 지금 극초기에 있는 애들은 아예 멈출 수도 있어요. 쉽지 않다. 목동도 얘기 나오고요. 관악구, 노원구. 요새 관악구도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되게 뒤늦게 움직이는 거 느껴져요. 네, 다른 네, 애들은 네. 23년, 24년, 25년에 보면 재밌더라고요. 요새 26년에 그냥 쫙 분위기가 확 타가지고 거기도 집값이 이제 또 만만치 않게 올라왔어요. 제 집 주변을 이렇게 좀 제가 제일 취약한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서울 이렇게 4사분면으로 나눴을 때 1사분면은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말이 없잖아요. 1사분면 얘기만 하면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3, 4분면 쪽을 저는 이제 많이 보면은 진짜 다들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그죠. 이제 이게 에너지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외곽까지. 그래서 지금 그쪽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천한 애들도 몇 개 있어요. 막 봉천이라던가, 뭐 신림이라던가, 뭐 가련이라던가, 뭐 요새 재개발 이렇게 뜨고 사람들이 막 많이 거론하는 그런 단지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좀 잘 골라서 가셔야 된다. 그냥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서 또 관천 안 되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돈이라고 해서 같은 가치. 그럼 관처도 안 났다면 안 봐요? 아니 사업 시행이가 후반 쪽 관처 나기 직전까지는 또 괜찮아. 거의 관처가 기준이네요. 그러면. 거의 관처가 기준이에요 지금. 왜냐면 안 그러면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인가까지 났어. 근데 관처까지는 조금 멀었어. 근데 어떻게 이번에 6월 지방선거가 그쪽이 돼서 뭔가 진행이 잘 안 됐다. 그리고 이번에 관처 기준이 또 바뀌었잖아요. 임대주택 비율을 이제 같이 추첨을 돌리지 않으면 관처를 안 내주겠다라는. 먼저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추첨해가지고 임대주택 그 똑같이 돌려라. 한강변도 네. 임대주택 줘라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게 하면은 단지에서 관처 그 신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든지 미루든지 뭔가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협상이 안 되고 아예 안 내주겠다고 했죠. 옛날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 돈을 조금 더 내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가겠다. 기부 체납이나 뭐 이런 걸 해서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자체를 막아버렸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관처를 안 내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관처가 안 나요. 그러면 답 없는 거죠. 사업비만 계속 늘어나고 추가 분담금만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공사비도 늘어나고 그럼 답 없어요. 이시트 하려고 해도 이시트도 잘 안 돼. 그럼 애물단지예요. 진짜 애물단지. 애물단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진짜 헤아려 보셔야 돼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임종석 보좌관 출신. 말을 아끼겠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남부 쪽 이야기 좀 많이 있습니다. 수지는 지금 팔고 핵심지로 더 좀 이동을 하면 좋을까요? 갈아타기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지금 갈 수 있으면. 그래서 지금 수지 쪽에서 팔 사람 다 팔고 서울로 지금 많이 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늦었어. 이게 팔았다는 얘기잖아. 금매로. 팔고 지금 서울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늦었는데? 아니죠. 거기 안에서도 놓치지 않고 내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뒤로 가도 급한 거 아니면 팔고 서울 들어가면 되지. 내가 무주택자가 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사고팔고가 용인 수지구가 특징적인 단지를 하나 찝어드릴게요. 거래 보이세요? 거래량? 빽빽한데요? 엄청 빽빽한데요? 1월 달에만 이만큼 거래되고 2월 달에만 이만큼 거래되고 한 달에. 네. 이런 단지 보셨어요?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거래가 됐다. 얘가 리모델링 2주 중인 단지예요. 이거 그냥 던지면 나가는 수준 아닙니까? 그치, 그치. 현금인데 현금 그냥 이거는? 그리고 산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가격 올리고 계좌번호 달라고 하면 그런 수준의 이제 이런 단지들이 이 정도 이렇게 거래됐다니까요. 나는 그동안 뭐 했나. 그냥 그걸 느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이미 한풀 꺾이고 보이시죠? 지금 3월에는 줄었잖아요. 줄었어요. 응. 네. 왜냐면 리모델링 진행 중인 애들은 오래 살은 사람들이 이제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매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또 싸게 살 수 있고 이번에 또 이 묶인 게 있으니까 게다가 리모델링 2주 중이니까 이건 실거주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맞물려가지고 거래가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사라는 거냐는. 요새는 정답이 없다. 나한테만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집을 찾아서 가야 된다. 아 진짜 요새는 진짜 정말 요만한 돈도 진짜 잘 쓰셔야 돼. 결정을 잘 하셔야 돼. 옛날보다 더. 옛날엔 그냥 중간에 이렇게 옮겨 타고 뭐 갈아타고 뭐 한 개 못 사면 한 개 잘못 샀으면 두 개째 사고 세 개째 사고 이렇게. 요새는 그게 안 돼요. 너한테 좋은 물건이 나한테도 좋았어요. 맞아. 그건 맞아. 근데 네.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같은 가격대, 같은 비슷한 입지의 그런 거라도 이제는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대출 그거라던가 출퇴근 거리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이제는 이사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한돌 놓을 때 너무 신중하게 놓으셔야 돼요. 진짜 필요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사도 허가받고 이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거주이전. 아니, 전월세. 아, 전월세까지? 네, 전월세가 오르잖아요. 얘네들 자꾸 옮기니까 올라가네? 너 이사 가야 되는 이유를 빨리. 왜 이사 가야 되는 거지, 네가 지금?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제 출퇴근 거리가 멀어가지고 30분, 그러니까 1시간 거리였는데 30분 거리로 이동하고 싶어. 30분이랑 1시간에 뭔 차이가 있어? 갈 수 있잖아. 안 돼. 1시간 반씩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너 1시간을 30분으로 줄이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은 상담받고 사는 게 정답.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요새는 진짜 내 돈 1억도 정말 귀하게 써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1억이 2, 3년 후에 1억이 아니거든요. 2, 3주 고민할 동안 3천, 5천이 몇 억씩 움직이거든요. 맞아. 빨리 그냥 이제 다 되신 분들,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냥 빨리 가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교차 검증해서 맞아요. 크로스 체크해서 한 사람한테만 가지 말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누구? 세무사, 행정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지각비를 줄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 요새는 진짜 내 집 마련을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괜찮은데 그냥 어느 정도 골라서 갔을 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문가 안 끼고 상담 없이 갔을 경우에 결정을 온전히 이제 본인이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여파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시 잘못 넣으면 다시 해야지 이게 너무 어려운 시기가 돼서 세상 살기 너무 어려워졌다. 매언니한테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네. 메일을 주세요. 제 유튜브에 오서 유튜브 들어가면 네. 메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아요. 제 유튜브 그 메일 거기 있네. 네. 생각을 못했네. 네, 거기 있으니까. 제 유튜브로 오세요. 제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대책 발표된 거 1도 영향 없다. 1도 없다. 신경 쓰지 마시라. 그리고 내 집 마련 무조건 해야 된다. 하반기는 더 무서워질 거다. 지금 해야 된다. 절벽 상승?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승은 변하지 않는다. 상승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상승의 폭이 얼마나 커지고 이제 적어질 거냐의 차이만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0점이 잡히십니까? 이재명의 어떤 부동산 정책과 어떤 전략에 대해서 이것까지 보셨는데 X까지 보셨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지금까지 평가를 해보신다면. 생각했던 대로 아니에요. 뭐 달라졌나? 뭐가 달라졌나? 아니, 그래도 좀 보고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9개월 정도 봤으니까. 더 어려워졌다.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졌다.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된다. 정치는 무섭다. 생각하기도 싫고 사실은 우울해지더라고요. 자꾸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근데 결국에는 나한테 도움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내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한 포지션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